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도 여러 정당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지,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공산당이라는 데도 있고, 근데 그건 여당은 아니고 통합 러시아당이 집권 여당. 근데 또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이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도 사실은 그 현재 러시아 그 정치에 관해서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떤 정당 소속이 돼서 그 정당이 푸틴 대통령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아니면 허울로 만들어진 정당이 통합 러시아당이고 그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뭐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어떤 배출하거나 통제하는 집단은 아니고요. 대통령의 뒷배를 이렇게 뒤에서 서포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수장이고 의회가 입법부가 뭔가 좀 견제하기도 하잖아요. 그 뭐 또 사법부도 있고 삼권 분립은 어떻게 당연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가요?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형식적인. 그러면 통합 러시아당은 뭐 힘이 있어서 막 이런 겁니까? 물론 그 원내 그 다수당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든다든지 푸틴 대통령 당신이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지 입법부의 우두머리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니죠. 그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1948년에 대한민국이 된 뒤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되는데 오래 걸렸죠. 수십 년이 걸렸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런 입장에서 70년간의 어떤 그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사실 또 그 전에 또 그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전제적 국가였었고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추구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고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또 일당 독재 체제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무게를 뭐랄까 벗어 던지고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한다는 게 너무너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그냥 또 뭐 지내온 나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대립 속에서 왔고 그다음에 또 이 주변을 그러니까 나라가 크다는 것은 또 그만큼 주위에 이 접경 국가가 많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접경 국가가 너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또 많은 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식의 어떤 그 포위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과 계속 부대끼고 갈등하는 상태에서 과거에 어떤 전제적인 비민주적인 관행을 떨치고 민주적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녹록지 않은 과제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 체제에 그 외양은 두르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그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체제를 어떤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였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그 뭐랄까요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말할까요 버거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자신 없어 하고 그런 체제로 나아갔을 때 어떤 우리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것인가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 옐친 시대를 겪어보면서 옐친 시대를 겪어봤더니 자유와 민주주의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꼭 좋은 것만 아니었네.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시기가. 내 주머니는 텅텅 비었고 춥고 오돌오돌 떨던 시대였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뜨거운 물 겨울에 안 나온다 했을 때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가끔 이제 뉴스 보면 국제 뉴스를 보면 러시아 내에서도 반 푸틴 시위를 하는 청년들 좀 그려지고 뭐 민주주의라든지 막 이제 반전 시위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 그렇죠. 이제 그게 없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러시아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레저는 너무너무 그 푸틴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전쟁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국제적인 아니 국내외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그 어떤 비중이란 것이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적은 게 사실이고 더더군다나 특히 이제 반전의 목소리를 내는 러시아의 양심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그 비중을 서방 언론들이 부풀린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작년인가요? 그 30만 명 추가 동원한다고 했을 때 그 징집 예, 징집 반대하고 이제 반전 구호를 외치는 러시아의 그 반체제 네네네.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방 언론들이 카메라를 들였지 않습니까? 네. 존재를 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여론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정말 작은 목소리였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력이 힘을 키워서 러시아의 그 진행 방향을 바꿀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진로를 바꾸는 어떤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혹시 러시아 사람들이 예.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최소한 그 1991년 이후에 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러시아 지인의 말씀을 네. 했는데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고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가 군수공업이라든지 중화공업은 발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철강 제품이라든지 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뭐 배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재능을 보이는데 네.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 별로 재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큰 거만 만들다 보니까 자원도 많은데. 아기자기한 물건을 만들 때 이게 좀 안 맞는다고 할까요? 뭐 비누 샴푸 뭐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비누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예. 쉽게 말하면 좀 조악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뭐 기능은 하는데 상당히 투박한 느낌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렇게까지 불편하고 묵직한 거 너무 힘들다 안 쓰는데 그 사람들 참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투박하고 조잡한 생필품을 쓸 때 뭐 좀 더 편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을 한국 제품에서 많이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먹는 것에서도 뭐 유명한 얘기지만 초코파이, 예. 그다음에 뭐 그 컵라면 같은 거 예.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서유럽에서 오는 그 소비재는 그 품질은 좋은 대신에 값이 비싸기 마련이고요. 중국에서 오는 소비재는 값은 싼데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한국 제품 같은 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을 냈을 때 훨씬 그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게 러시아에 비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예쁘고 편리하고 값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 나라라고 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현대차 공장도 거기 뭐 헐값에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가전제품 수출도 이제 거울 수업 됐고. 그렇죠. 어떻게 좀 교류가 됩니까? 경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알 수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 제품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아쉽죠. 예, 그 나름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아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바탕을 마련했고, 이제는 더 많은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외부 변수가 작용을 해서 또 뭐 한국이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서방 편에 서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며 끓여 빠져나왔는데 참 아쉬운 측면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그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 예, 예. 교체가 됐죠. 맞습니다. 예. 근데 쇼이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도 예. 거의 뭐 푸틴 아주 지근거리에서 뭐 정당 활동도 같이 그렇죠. 하고 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동반자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양반이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가 된 거는 어떤 좀 예, 예.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 일단 그 쇼이구 장관이 예. 뭐 경질하던 다른 부서로 이제 옮겨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방부 장관에서는 이제 해임 네. 면직이 된 것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푸틴이 쇼이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거둬들였냐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쇼이구는 해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교체할 때가 됐고요. 그 후임을 보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후임이 네. 아니 군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테크노크라시였고 그 경제 예, 맞습니다. 경제 전문가였기 네, 때문에 경제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 시키는 것도 참 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쇼이구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예. 새로운 인물을 구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군부 세력이 예. 너무 이제 비대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당연히 그 러시아 군대가 뭐 기본부터 이제 비대한 조직이었고요. 더더구나 전쟁을 3년 가까이 하면서 더더욱더 비대해졌겠죠. 그렇게 됐을 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이제는 이제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이 평생 이제 그 짬밥만 먹은 쇼이구보다는 이 수치에 능하고 뭔가 조직을 효율화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탁하게 된다 하면서 새로운 후임을 구했던 것이고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도 항상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민간 정부는요 군부를 견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전쟁을 하면 군대 힘이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약간 경제도 전시 체제잖아요. 예, 예.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근데 예, 또 예. 푸틴은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예. 군부를 견제를 해야 돼요? 어떤 조직이든지 이게 러시아 정치를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소비에트 시대 때 당이라고 했겠죠. 네. 당이 철저하게 당에 도전할 만한 조직의 힘을 빼놓는데 아주 이골이 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연구를 하는데 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련이 나치들과 상대하면서 이게 거의 뭐 어마어마한 조직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소련 네. 군대가.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는 게 뭐냐면 전쟁 때 공을 세웠던 장군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뭔가를 더 뭐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소련군 장군이 그러니까 베를린을 정복한 장군이 주코프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군이 소련을 결국 승리로 이끌었는데 스탈린이 그 사람을 쳐내거든요. 토사구팽이죠. 진짜 토사구팽이네요. 토사구팽인데 윤리적으로는 그게 뭐 지금 속가죄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정치 입장에서 볼 때 정부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군부가 너무 커지게 되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순간에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생각을 해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 군대가 이제 커졌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도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볼 때 저는 이게 권력의 속성 같아요. 그래서 군대의 그 효율을 기하는 데는 군복만 입었던 쇼이구보다는 양복을 입고 주판을 두들기면서 계산을 하는 경제 전문가가 낫다. 이래서 전쟁을 슬림화하고 효율화해서 승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힘도 빼놓고 군대가 너무 커졌다. 여기서 우리한테 대도는 자가 나타나면 골치 아파지니 군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에서 온 경제 전문가를 맨 위에 앉혀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독특합니다.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이 그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나름대로 그 거대한 어떤 그 일을 할 때는 다 용인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망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사람을 부리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을 버텨왔던 것이지. 장기 집권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면 또 제가 여기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군대는 쇼이구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조를 맡으면서 통제를 해왔고요. 또 하나가 그 경제를 관장한다고 했을 때 푸틴이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비라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예. 경제 전문가를 경제 수장에 앉혀가지고 지금까지 러시아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옐비라 나비울리나의 직책이 중앙 국립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 총재죠. 총재. 예. 그래서 옐진 대통령이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같이 그 보조를 맞추면서 갔다 왔던 네. 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예전에 서방의 경제 제재를 당했을 때, 그다음에 또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그 파고를 헤치면서 경제의 어떤 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해올 때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옐비라 나비울리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전쟁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군비가 이제 소비되기 마련이고 더더군다나 뭐 서방의 아주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네.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 경제는 지금 오히려 비틀거리면서 휘청거리는데 러시아는 여러분 한 뭐 2년 반 전으로 돌아갔을 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서방이 경제 제재를 받을 때 네. 저 나라 경제 3개월, 4개월 저 오래 못 간다고 못 그랬죠. 간다. 파탄 난다 했는데 버텨냈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성장을 예, 하니까. 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그 상황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옐비라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상당히 뛰어난 경제 전문가가 러시아 중앙은행 경제를 총재가. 잘 이끌어왔다. 그리고 그런 경제 전문가의 능력을 알아보고 정권을 맡기고 오랫동안 보조를 맡았던 푸틴 대통령의 용인술 내지는 그 인재를 알아오는 눈도 사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네. 말을 보태고 이제 요 주제를 매듭지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게 네. 쇼이구도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아. 저기 투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쇼이구가 정년된 백인 얼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소수민족 출신이고요. 옐비라 나비울리나도 사실은 이 그 러시아 피가 순수 피가 아니라 네네. 이 또 소수민족 피입니다. 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에서 네. 인재가 보이면은 두말 없이 채용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또 지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쟁을 지금은 아닐 텐데요. 네네. 러시아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참모총장 중에 알렉세이 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 알렉세이 킴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킴? 예, 킴 이거 혹시 고려인 아니야? 할 텐데 무슨 알렉세이 킴이 고려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라는 나라는 결국 다민족 국가인데 물론 지배 민족은 러시아인이겠죠. 예. 하지만 이 러시아인이 이 다민족 국가를 이끌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할 때는 소수민족 출신들을 상당히 등용하는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고요. 이것이 옐진이 아니죠. 푸틴 행정부에서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이구, 알렉세이 킴, 그리고 옐비라 나비울리나처럼 이런 식의 그 소수민족 재원들이 인재들이 등용이 되고 기용이 되는 어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버텨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대러시아인들이 어떤 자기네 어떤 뭐 국수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편협한 자세를 보이면은 그 거대한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야, 그래서 푸틴의 용인술도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하는데 또 키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체제가 서방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은 체제지만 또 다른 측면 그런 허점을 나름대로 방법으로 상쇄하고 어떤 그 단점을 메우는 또 노하우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용인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재를 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용병을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기도 하고 뭐 바그너 그룹을 비롯해서 그리고 용병 시스템은 그냥 국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더 뭐 효율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용병 회사 그러니까 결국 용병 회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 폭력, 그러니까 전쟁까지도 외주화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균형을 잡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마그너 그룹이라든지 용병 회사가 러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선두 주자가 역시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이 군대란 것은 그 국가 내지는 중앙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 조직이고 그쪽이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인식이 강했었는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폭력이나 군대까지도 외주하면서 아예 그냥 그 수익을 이윤을 추구하는 네. 자본주의 기업이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방향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영국과 그러니까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중앙행정부가 그러니까 모든 국가 폭력이라든지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또 영역에서는 그 용병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전쟁을 수행할 때 이게 전쟁이 너티 잡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렇죠. 지탄을 받는 행위일 텐데 네. 그때 이제 용병 회사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규군과 엮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럴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21세기에 나타난 현상이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전쟁과 군대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네. 21세기 그 전반기는 용병 회사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의 용병 회사 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큰 폭에서 봐야 될 것이고 영국과 미국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그것도 되게 같습니다. 연구 대상이 되겠네요. 그럴 수 충분히 가능하죠. 예. 전쟁의 외주화, 폭력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